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요양원? 내가 내 집 두고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커요. 전세 놓으면 요양원비도 충분하고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에 좀 쓰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 결국 그거구나. 내 집 비워서 너희 살림 채우겠다는 거네. 뺏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전문 인력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 편안함이 내 집을 비우는 거라면 난 그런 편안함 필요 없어. 옆집 김옥분 할머니도 그러더라.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온다더니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72세 김정순입니다. 한때는 동네 복지관에서 복지사로 일하면서 늘 바쁘게 지냈지요.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고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 느끼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도 마음도 지치면서 이제는 나도 가족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직 복지사였던 제가 자식들에게 전세금을 뜯기고 요양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가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갔는지 그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말 전쟁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동네는 온통 흙길이었고 집집마다 연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늘 형제자매들 사이에 끼어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 시장에 나가셨고 아버지는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어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 동네 복지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사람을 도우며 살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지사 생활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늘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김장 돕기부터 동네 아이들 방과 후 공부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어르신을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출한 아이를 달래며 밤늦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 저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할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이 되던 해 복지관 행사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저는 늘 바쁜 복지사였습니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천 변두리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무뚝뚝한 아버지를 닮았고 작은 딸은 제 성격을 닮아 감성적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아이들 교육에 힘썼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밤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겨우 대출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리 없이 울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5세가 되던 해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이가 있었기에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복지관 일을 계속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딸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노후에는 아이들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동네 노인정도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 힘들었지만 자기 삶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엄마 밥은 먹었어.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애들 키우고 생활비에 허덕여. 엄마 전세금만 빼면 나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딸도 슬쩍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줄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는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전세금만 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이 말은 마치 제 존재를 돈으로 환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은 딸의 말도 아프게 꽂혔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줄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에 걸렸고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딸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정함 대신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집 전세값 많이 올랐잖아. 지금 빼면 돈 더 받을 수 있어.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좋은 데 많아. 거기 가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대.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벌써 요양원 이야기인가? 나는 아직 이 집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드는가? 결국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 딸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 우리 둘 다 힘들어. 엄마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되고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외롭지 않겠어. 거기 가면 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고 활동도 많다니까. 저는 참아왔던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내 전세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작은 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수없이 자책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 이러다 집값 떨어지면 손해야.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싸늘해진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은 문자로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엄마를 버리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쳐서 그래. 엄마는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해. 그 문자를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이 집도, 이 삶도 저 스스로 지키기로 말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큰아들의 재촉이었습니다. 전세금 이야기가 오간 뒤로 큰아들은 마치 급한 불을 끄려는 사람처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 진짜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해. 부동산에도 얘기해놨어. 곧 집 보러 올 사람이 있어. 저는 대꾸할 힘도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지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의 형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의 대출금에 직장 불안까지 겹쳤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제 존재가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괜찮지? 오늘은 그냥 집만 보여줄게. 저는 얼어붙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개업자와 젊은 부부가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빛 잘 들어오네요. 방도 넓고? 여기 곧 새로 재개발된다던데. 그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기는 저희 삶이었고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햇빛 잘 드는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작은 딸과의 전화였습니다. 작은 딸은 부쩍 전화를 자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금세 들켰습니다. 엄마 생각 좀 바꿔봐. 거기 가면 매일 운동도 하고, 영양식도 나오고, 친구들도 많아. 지금 엄마 나이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 혼자 외롭게 있으면 병 더 빨리 온다니까. 저는 꾹꾹 눌러온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는 진짜 내 걱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 걱정을 하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더 이상 뭐라 못하겠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터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아이들이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 딸 부부, 손자 손녀들까지 모처럼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웃음꽃 대신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 부양할 여력 없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기억은 하느냐? 밤새 아르바이트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들만 눈치 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주지도 요양원에 가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짐이 되지도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아들에게 넘기거나 아이들 뜻대로 요양원에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가격도 알아보고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도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을 최우선으로 골랐습니다. 마침 괜찮은 오피스텔 한 곳을 찾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고 대중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을 마주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정리했다. 하지만 전세금을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다. 그리고 요양원에도 가지 않는다. 큰아들과 작은딸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디가? 혼자 어떻게 살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봐라. 너희 키우느라 뭐든 해봤던 사람이다. 혼자 사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작은 딸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나를 짐처럼 여기지 마라.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도,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가벼운 산책을 하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듣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과 소소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몇 달 후 큰아들과 작은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런 말 못했을 거야.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나도 너희에게 너무 기대했다. 우리 이제 서로 기대지 말고 응원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자.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로소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아이들은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손주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하고 생일이면 함께 밥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억지로 기대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부천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끔은 문화센터 수업에 나가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이들과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가끔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사이.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든 각자의 인생이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마음보다 이제 홀로서기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소중하고 누구보다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